대학교 1학년 때 나는 우리 과에서 가장 가난했다. 과에는 천송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집안이 재벌가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한 번은 지루한 진실 혹은 도전 게임에서 그녀가 졌는데 벌칙이 현금 2천만 원을 거는 것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약속을 어길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송금했다. 메시지는 딱 네 글자였다. 내기는 내기니까. 그날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학생 식당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해물덮밥을 매일같이 시켜 먹기 시작했다. 기숙사 아래 밀크티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서 단골 손님이 되었다. 도서관 옆 서점에서 팔던 대학원 입시 자료도 드디어 전권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고 나 역시 그녀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4년 후 졸업식 날 내 통장에는 1,000원 남짓한 돈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돈은 정확히 내가 졸업장과 입사 합격 통지서를 손에 줄 때까지 버텨주었다. 또 4년이 흘렀다. 나는 서울의 한 육교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얼굴은 지저분했고 옷은 다 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다. 천송이였다. 듣자 하니 그녀의 집은 파산했고 부모님은 야반도주했으며 그녀 혼자 모든 빚을 떠안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아 손을 내밀었다. 나랑 갈래?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학생 식당 3층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흰쌀밥 한 공기와 무료로 주는 국물이 전부였다. 핸드폰 화면이 밝아지며 박서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밥풀이 묻은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도민준, 어디야?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박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식당. 아, 빨리 골드팰리스 가라오케 302호 룸으로 아. 송이 생일 파티 중이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천송이, 우리 과에서 가장 부유한 여학생. 그녀의 생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그냥 안 갈게. 밥을 삼키자 목이 턱 막혔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송이가 직접 너 오라고 했어. 빨리 와. 전화는 끊겼고 나는 그릇에 남은 밥을 보며 입맛을 잃었다. 간다는 건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각자 계산을 한다 해도 오늘 밤 비용은 적어도 10만 원은 좋게 나올 터 내 보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가지 않자니 천송이가 직접 나를 불렀다. 나는 과에 친구가 별로 없었고 부침성 좋은 룸메이트 박서준이 유일했다. 그녀의 눈 밖에 나서 좋을 건 없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 나는 달아서 희끗희끗해진 낡은 외투를 단단히 여몄다. 골드팰리스 가라오케는 학교에서 멀지 않아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다. 입구의 직원이 나를 힐끗 쳐다보는 눈빛에 담긴 의미를 애써 무시하며 나는 곧장 3층으로 올라갔다. 302호 룸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기가 터질 듯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룸 안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 안주와 과자, 양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천송이는 가장 중앙에 앉아 있었는데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공주 같았다. 박서준이 나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다. 민준아, 여기. 나는 다가가 구석 소파에 앉았다.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들 천송이를 둘러싸고 웃고 노래하고 주사위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았고 공기 중에서는 온통 돈 냄새가 나는 듯했다. 잠시 후 누군가 제안했다. 노래만 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좀 더 자극적인 진실 혹은 도전 게임 어때? 모두가 좋다고 소리쳤고 곧 술병이 테이블 위에서 돌기 시작했다. 나는 제발 나만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몇 번이나 아슬아슬하게 병 입구가 나를 비껴갔다. 그러다 마침내 병 입구가 천송이를 향해 멈춰섰다. 모두가 환호했다. 한 남학생이 소리쳤다. 송이야, 진실 혹은 도전. 천송이는 술을 조금 마셨는지 뺨이 불그스름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도전. 그 남학생의 이름은 최우식이었는데 평소에도 나서는 걸 좋아하는 녀석이었다. 그가 눈동자를 굴리더니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송이야, 내 오른쪽 뒤에 앉은 저 친구 도민준이랑 내기 하나 할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간 나에게 쏠렸고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천송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부잣집 딸 특유의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뭘 거는데? 최우식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지금 당장 저기 도민준한테 2천만 원 송금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거는 거지. 룸하는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더 큰 폭소가 터져나왔다. 2천만 원? 최우식, 너 미쳤냐? 장난인데 너무 심하잖아. 그러게, 송이가 어떻게? 최우식은 양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왜?
못하겠어. 못하겠으면 벌주 3잔 마셔. 그는 천송이가 망신당하는 꼴을 보고 싶었고 동시에 나도 망신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모두가 천송이를 쳐다보는 가운데 내 얼굴은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2천만 원. 그들에게는 그저 장난으로 던질 수 있는 가벼운 액수였다. 며칠 전 엄마는 집 짓는데 500만 원이 모자라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신다고 전화하셨었다. 나는 그 자리에 광대처럼 앉아 있었다. 천송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지극히 평온해서 비웃음도 동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이 도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했다. 옆에 있던 박서준이 나를 툭 치며 속삭였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최우식 저거 그냥 또라이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의 자존심이 돈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짓밟히고 있을 때 어떻게 진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때 천송이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녀는 테이블 위 핸드폰을 집어들어 은행 앱을 켰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장난치는 줄 알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물었다. 계좌번호 뭐야? 루마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천송이와 나 사이를 오갔다. 최우식의 미소는 얼굴에 굳어버렸고 박서준 역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계좌번호라니. 그녀가 내게 계좌번호를 물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천송이는 꽤나 참을성 있게 핸드폰을 든 채 다시 물었다. 계좌번호. 나는 거의 기계적으로 숫자들을 내뱉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빠르게 화면을 눌렀다. 룸안의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진짜 보내는 거야. 설마 2천만 원인데 체면 때문에 저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는 아주 평범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지극히 집중한 표정이었다. 몇 초 후 그녀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최우식을 쳐다봤다. 됐어. 최우식의 표정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송이야, 너 정말. 천송이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내기는 내기니까. 그녀는 말을 마치고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모든 일이 끝났다는 듯이.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XX은행 X월 X1 XX XX 도민주님 계좌 XXXX에 2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잔액 21,15,000원. 화면에 찍힌 0의 개수가 눈을 아프게 찔렀다. 15,000원. 그게 이번 달 내게 남은 생활비의 전부였다. 거기에 2천만 원이 더해져 2천만만 5천 원이 되었다. 나는 손바닥에 흥건한 땀을 닦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충격, 질투, 그리고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시선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룸문을 향해 걸어갔다. 박서준이 나를 불렀다. 도민준, 어디가?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골드팰리스 가라오케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목적지도 없이 한참 동안 거리를 헤맸다. 24시간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나는 안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진열대 앞에 서 있었다. 마침내 나는 가장 비싼 브랜드의 컵라면과 소시지, 그리고 삶은 계란 하나를 집어들었다. 계산하니 총 5,000원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1,000원짜리 봉지라면 하나 사는 것도 망설였을 것이다. 나는 봉지를 들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박서준과 다른 룸메이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컵라면에 부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자 비로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2천만 원, 2천만 원. 나는 몇 번이고 그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세어보았다. 이 돈이 있으면 엄마가 더는 돈 걱정에 잠 못 이루지 않으셔도 된다. 더는 학생 식당에서 공짜 국물로 배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대학원 입시 자료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나는 라면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 그리고 공책과 펜을 꺼냈다. 손은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나는 공책 첫 페이지에 네 글자를 적었다. 내개년 계획.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다. 대학 4년은 총 48개월. 한 달 생활비는 30만 원으로 정했다. 48개월이면 총 1,440만 원이다. 1년 학비가 200만 원이니 남은 3년은 600만 원.
대학원 입시 자료와 전공 서적에 약 200만 원, 그리고 집에 보내드릴 돈 5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니 총 2,740만 원이었다. 2천만 원에서 계산이 초과되었다. 나는 생활비를 25만 원으로 줄여 다시 계산했다.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절대 손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지출 계획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다. 2천만 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행제가 아니다. 이것은 천송이가 내기에서 진 돈이자 내 미래 4년이 걸린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다. 나는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졸업해서 학위증을 받고 좋은 직장을 구할 때까지 버텨야만 한다. 그리고 나면 이 돈에 이자까지 쳐서 반드시 그녀에게 갚을 것이다. 마지막 글자까지 다 쓰고 나니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공책에 적힌 계획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전례 없이 평온해졌다. 다음 날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 강의동 입구에서 천송이를 마주쳤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서서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어제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려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나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강의실로 들어갔다. 우리 사이에는 2천만 원이라는 벽이 있었고 또한 2천만 원이라는 연결고리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식사였다. 더는 3층에서 공짜 국물을 받아오지 않았다. 나는 2층 해산물 코너로 가서 8,000원짜리 새우덮밥을 시켰다. 처음 주문했을 때 배식 아주머니께서도 의아한 듯 나를 두어 번 쳐다보셨다. 나는 무표정하게 계산을 하고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로 갔다. 새우는 신선하고 탱글탱글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었다. 박서준이 푸짐한 특식을 들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이야, 도민준, 돈벼락이라도 맞았냐? 그는 내 새우덮밥을 보고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로또라도 당첨됐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그럼 뭔데? 너 요즘 좀 이상해. 그가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췄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 밥이나 먹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박서준은 내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 눈치채고는 입을 삐죽이며 더는 묻지 않았다. 다만 가끔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기숙사 건물 아래에 있는 카페는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기만 하던 곳이었다. 이제 나는 매일 오후 그곳에 들러 가장 저렴한 3,000원짜리 레모네이드를 한 잔씩 샀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후배도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선배님, 오늘도 레모네이드 드시네요. 나는 그 레모네이드를 들고 기숙사로 돌아와 1시간 동안 천천히 마셨다. 물은 시큼하면서도 달콤했다. 도서관 서점에 있던 최신 대학원 전공대비 문제집은 총 12권에 30만 원이었다. 나는 그 책을 여러 번 보러 갔지만 매번 들춰보기만 할 뿐이었다. 이제 나는 곧장 서점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말했다. 저 문제집, 전권 다 주세요. 주인이 책을 포장하는 동안 나는 값을 치렀다. 묵직한 새 책 더미를 품에 안고 서점을 나서자 햇살이 따스하게 몸 위로 쏟아졌다. 더는 도서관 자리를 맡기 위해 경쟁할 필요도 남의 낡은 필기를 베낄 필요도 없었다. 나만의 무기가 생긴 것이다. 주말에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수심이 가득했다. 민준아, 돈 문제 때문에 내 아버지가 또 돈을 빌리러 다니셨는데 다들 안 빌려준다고. 엄마, 나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더는 빌리지 마세요. 안 빌리면 어떡하니? 공사장에서 계속 재촉하는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내가 돈이 어디 있니? 너 혹시 밖에서 무슨 나쁜 일이라도 하는 거냐?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왔는데 제가 모아둔 돈이랑 합치니까 500만 원 정도 돼요. 장학금? 그렇게 많이? 네, 국가 장학금이요. 나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그럼 내 생활비는 어떡하고? 전 괜찮아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오후에 바로 은행 가서 붙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곧장 은행으로 가 500만 원을 붙였다. 은행을 나서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다. 공책에 적어두었던 첫 번째 계획이 지워졌다. 나는 더는 과외 아르바이트도 식당 주방 보조 일도 하지 않았다. 모든 시간을 오로지 공부에만 쏟아부었다.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자습하고 벽돌처럼 두꺼운 전공 서적과 씨름했다. 나와 천송이는 여전히 같은 과 동기였다. 대형 강의 시간에는 그녀가 앞자리에 내가 뒷자리에 앉았다. 소규모 전공 수업에서는 가끔 같은 조에 배정되기도 했다. 그녀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한 번은 조별 과제로 2명씩 짝을 이뤄 발표를 해야 했는데 교수님께서 무작위로 조를 짜주신 결과 그녀와 내가 한 조가 되었다.
조원들 모두 미묘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그날 밤 사건 이후 과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천송이가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캐척해과에서 가장 가난한 남학생을 후원했다는 이야기였다. 우리가 사귄다는 둥, 내가 그녀의 스폰서를 받는다는 둥, 온갖 헛소문이 돌았다. 천송이는 그런 소문들을 듣지 못한 것처럼 그저 나를 보며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어느 부분 맡을래요? 뒤에 새 챕터 맡을게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바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과제를 하는 내내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자료 조사도 PPT 제작도 모두 내 몫이었다. 발표 하루 전 내가 완성된 파일을 보내자 그녀에게서는 확인이라는 두 글자 답장만 돌아왔다. 다음날 발표 때 나는 내 파트를, 그녀는 자기 파트를 발표했다. 호흡이 척척맞는 편은 아니었지만 실수 없이 끝났다. 교수님께서는 괜찮은 점수를 주셨다. 발표가 끝나고 그녀는 앞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강의실 문에 다다랐을 때쯤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잘했어요. 그날 밤 이후 그녀가 내게 건넨 첫마디였다. 질문도 부탁도 아닌 그저 담담한 평가 한마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 가버렸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날 가라오케에서 봤을 때처럼 도도하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마치 그 2천만 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임 벌칙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기숙사로 돌아와 내개년 계획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속표지에 적힌 천송이라는 이름 옆에 팀과 제1회라고 적고는 그 위를 3개 그어 지워버렸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나와 그녀 사이에는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했다. 대학교 2학년 때 나는 국가 장학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른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었다. 이것은 내 계획에 없던 수입이자 내 빚 갚기 계획의 첫 번째 종잣돈이었다. 나는 여전히 내개년 계획을 엄격하게 지켰다. 한 달 생활비 25만 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쓰지 않았다. 나는 작은 수첩에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가계부를 썼다. 펜 한 자루 500원, 기록. 밥 한 끼 4,000원, 기록. 과비 5,000원, 기록. 박서준은 내가 로봇처럼 산다고 말했다. 민준아,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너 이제 돈도 있잖아. 그는 내 수첩에 적힌 기록들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나는 그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2천만 원은 내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목을 오가맨 밧줄과도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밧줄의 다른 한쪽 끝은 천송이가 쥐고 있었다. 나는 오직 내 힘으로 한 뼘씩 그 밧줄을 끊어내야만 비로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 터였다. 2학년 2학기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다. 과마다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3000m 달리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자 박서준이 내 이름을 적어냈다. 민준아, 너 매일 조깅 아니면 도서관이잖아. 체력은 끝내주겠네. 우리 과를 위해 빛내줘.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달리기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 체력도 기를 수 있었으니까. 경기 당일 날씨는 무척 더웠다. 나는 가장 평범한 운동복 반바지와 민소매 셔츠를 입고 출발선에 섰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나는 나만의 속도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순위는 바라지 않았다. 그저 완주하는 것이 목표였다. 마지막 바퀴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땀이 눈을 가렸고 폐는 불타는 듯했다. 본부석을 지날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곳을 쳐다봤다. 천송이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학생회 간부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단체복을 입고 하얀색 선캡을 쓰고 있었다. 옆 사람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햇살 아래 그녀의 피부는 유난히 하얗게 빛났다. 그녀는 트랙을 보지도 나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세상에서 이 지루한 체육대회는 친구와의 잡담 한마디보다 중요하지 않을 터였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이를 악문 채 계속 앞으로 달렸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탈진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박서준이 달려와 나를 부축하며 물 한 병을 건넸다. 4등이야. 민준아, 대박이다. 아깝게 메달은 놓쳤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나와 천송이 사이의 거리가 마치 2-3000m 트랙과도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꼴사납게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그녀는 언제나 저 높은 본부석에 앉아 모든 것이 평온하기만 한 것이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나는 내개년 계획 공책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상환 계획, 종잣돈 300만 원, 목표
2천만 원. 이것은 더는 막연한 환상이 아니었다. 첫 번째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내 삶은 마치 짜인 프로그램처럼 흘러갔다. 수업, 식사, 도서관, 그리고 취침. 나는 단체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다. 과 동기들은 대부분 혼자 다니는 내 모습에 익숙해졌고 그저 도민준을 성적만 무섭게 좋은 괴짜 정도로 생각했다.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나는 감히 멈출 수가 없었다. 한번 멈추면 그 거액의 무게에 짓눌려 버릴 것만 같았다. 3학년이 되자 나는 한 교수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매달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프로그래밍 외주를 받아 일했다. 밤을 새우기 일수라 무척 피곤했지만 매달 내 상환 통장에는 50만 원가량의 돈이 쌓였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비로소 약간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천송이의 삶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리의 중심이었고 여전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가 이름도 모르는 외제차를 몰고 학교에 왔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그저 가끔 길에서 마주칠 때면 그녀의 시선이 내게 1초 이상 머무는 법이 없었다. 마치 아는 척하기엔 애매한 낯익은 타인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우리는 원래 다른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그 2천만 원은 하나의 사고였고 동시에 하나의 거래였다. 그녀는 돈으로 도전 게임의 승리를 샀고 나는 내 자존심과 미래 4년의 인생을 걸고 운명을 바꿀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 그 거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나는 그에 걸맞은 거래 상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4학년이 되었다. 수업이 줄어들자 모두 미래를 위해 분주해졌다. 대학원에 가려는 사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취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 기숙사 복도는 매일같이 면접 약속을 잡는 통화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억눌린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나 역시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동시에 여러 대기업의 필기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나의 내개년 계획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공책에는 모든 지출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 2천만 원의 가치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 쓴 셈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내 머리를 채웠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했다. 천송이는 유학을 준비하는 듯했다. 박서준에게 듣기로 그녀의 집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었다고 했다. 아이비리그 명문대에 졸업 후에는 월스트리트로 직행. 인생의 승자네. 박서준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그게 바로 그녀가 걸어야 할 인생이었으니까. 평범한 어느 날 오후 나는 도서관에서 나와 기숙사로 향하고 있었다. 학교 안 인공호수를 지날 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천송이였다. 그녀는 혼자 호숫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르는 친구들도 없이 심플한 흰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그저 멍하니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이 그녀의 몸 위로 쏟아져 부드러운 금빛 테두리를 만들어 주었다. 평소처럼 사람을 밀어내는 도도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고 심지어 연약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멀지 않은 나무 그늘 아래에 섰다. 그녀가 왜 혼자 저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유학 준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친구와 다퉜을 수도 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고 호숫가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잠시 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오르골처럼 보이는 물건을 꺼냈다. 그녀가 태엽을 감자 맑고 청아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천공의 성 라퓨타의 멜로디였다. 그녀는 오르골을 두 손에 소중히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슬픔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천송이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내 기억 속 그녀는 언제나 화려하고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2천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질 수도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로 나와 팀 과제를 해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마치 감정이 없는 완벽한 조각상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 조각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듯했다. 문득 1학년 때 그녀가 내게 돈을 보내고 나서 내기는 내기니까 라고 말하던 그 표정이 떠올랐다. 담담하고 차가웠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당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호숫가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한참 동안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천송이는 오르골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는 끝까지 내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웬일인지 가계부를 펴지도 상환 계획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호숫가에 앉아있던 천송이의 뒷모습과 천공의 성 라퓨타의 멜로디가 맴돌았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천송이는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고민과 외로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2천만 원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도전과 내기는 내기니까 라는 말은 그녀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나는 처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나와 그녀 사이에는 내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세상이 가로놓여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루빨리 우리의 거래를 끝내고 그녀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뿐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이력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면접 통보는 곧 올 것이다. 나는 반드시 최고의 조건으로 합격해야만 한다. 졸업식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국내 최고의 IT 기업으로부터 기대 이상의 좋은 조건으로 합격 통지를 받았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회사 건물을 나서는 길, 나는 햇살 아래 서서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4년간의 인내와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나는 가장 먼저 집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 이 소식을 알렸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우시며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아들, 장해라는 말만 반복하셨다. 내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내개년 계획 공책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재정 결산이 적혀 있었다. 총수입 2천만 원, 총지출 학비 600만 원, 생활비 46개월 별표 25만 원, 1150만 원, 서적 및 자료비 150만 원, 집에 보낸 돈 500만 원, 기타 잡비, 과비, 증명사진 등 50만 원 총 지출 2,450만 원, 초기 계획보다 생활비를 더 아껴 썼다. 이것은 주요 항목일 뿐 자잘한 지출은 다른 수첩에 따로 기록해두었다. 4년 동안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나는 거의 남김없이 다 쓴 셈이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2천만만 5천 원이었던 돈은 이제 1,000원 남짓 남아있었다. 딱 들어맞았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이다. 나는 공책을 덮었다. 내 4년간의 청춘과 굴욕, 그리고 분투가 담긴 이 공책은 마침내 그 소임을 다했다. 내 상환 통장에는 어느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다. 2천만 원이라는 목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안정적인 고연봉 직장과 확실한 상환 능력이 생겼다. 남은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졸업식 날, 날씨는 화창했다. 모두가 학사복을 입고 캠퍼스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사방에서 웃음소리와 포옹, 작별 인사가 오갔다. 나는 마치 구경꾼처럼 조용히 인파에서 벗어나 서 있었다. 친구가 많지 않았던 나는 유일하게 가깝게 지냈던 박서준마저 고향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 그날 오후 기차로 떠나야 했다. 천송이를 찾을 수 없었다. 오전 내내 인파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쩌면 아예 졸업식에 오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그녀 같은 사람에게 졸업식 따위는 별 의미 없는 행사일지도 모른다. 나는 실망스러운 건지 아니면 차라리 다행인 건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오늘 그녀에게 직접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정작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막 자리를 뜨려던 참에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민준.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천송이였다. 그녀 역시 학사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옅은 화장을 한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다. 그녀는 혼자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축하해. 그녀가 말했다. 너도. 내 목소리가 메마르게 느껴졌다. 취직했어? 그녀가 물었다. 응, 합격했어. 잘됐네. 그녀는 별다른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주위는 오가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지만 우리 두 사람이 서 있는 이곳만은 마치 소리 없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요했다. 나는 돈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다. 1,000만 원이든 내 통장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상환 계획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 뿐 차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곧 월스트리트로 떠날 그녀 앞에서 내 초봉과 상환 계획이 너무나 초라하고 우습게 느껴질 것 같았다. 나는 더는 그녀 앞에서 내 궁색함과 비참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저기. 내가 막 입을 때려던 순간 그녀가 먼저 말했다. 나 이제 가 미국으로. 응, 잘 다녀와. 내가 말했다. 그녀는 깊은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불쑥 내 이름을 불렀다. 도민준. 그 돈 갚지 않아도 돼.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건 내가 내기에서 진 돈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그녀는 말을 마치고 잠시 뜸을 들였다가 덧붙였다. 너는 이미 내 힘으로 원하는 걸 얻었잖아. 안 그래?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서 떠났다. 나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점점 멀어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교문 앞에 멈춰섰고 그녀는 그 차에 올라타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에 쥔 졸업장과 학위증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내가 이미 이겼다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우리의 거래는 그녀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 나는 빚을 갚을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나와 그녀를 잇고 있던, 내가 그토록 끊어내고 싶어 발버둥 쳤던 그 밧줄을 그녀는 너무나 쉽게 잘라버렸다. 온 힘을 다해 날린 주먹이 허공을 가른 듯한 기분이었다. 무력하고 막막했다. 4년이 끝났다. 그리고 천송이와 나의 이야기도 그렇게 끝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입사 첫날 인사팀 직원이 나를 데리고 회사를 안내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마천루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가 바쁜 걸음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엘리트 특유의 피로와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카페인과 돈 냄새가 진동했다. 이 냄새는 4년 전 골드팰리스 가라오케의 그것과 비슷했지만 완전히 달랐다. 그곳의 돈이 낭비와 유의였다면 이곳의 돈은 목표이자 연료였다. 나는 금세 이곳 생활에 적응했다. 아니, 대학 4년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이어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자제력, 효율성, 그리고 명확한 목표. 남들이 9시에 출근할 때 나는 8시에 도착했고 남들이 6시에 퇴근할 때 나는 밤늦게까지 야근했다. 동료들은 나를 독종이라 불렀는데 처음에는 농담이었지만 나중에는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좇는 것이 승진과 연봉 인상, 성과급과 스톡옵션이라면 내가 좇는 것은 단 하나의 숫자였다. 2천만. 나는 새 통장을 하나 만들었다. 월급이 들어오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그 통장으로 옮겼다. 대학 시절처럼 한 달 생활비를 정해놓고 쓰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절약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명품은 사지 않았고 의미 없는 술자리에는 나가지 않았다. 유일한 취미는 회사 건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이었다. 내 삶은 직선처럼 단순했다. 1년 후 나는 팀의 핵심 인력이 되었다. 2년 후 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맡게 되었고 연말에는 억대 성과급을 받았다. 3년 후 나는 프로젝트 팀장으로 승진해 작은 팀을 이끌게 되었다. 애 상환 통장의 잔고는 진작에 2천만 원을 넘어섰다. 나는 심지어 은행의 최고 예금 금리를 적용해 그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3천만 원이라는 정수를 맞춰두었다. 돈은 준비되었지만 정작 돈을 받을 사람은 사라져버렸다. 졸업 후 천송이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듯 소식이 끊겼다. 나는 그녀를 찾아보려 애썼다. 모든 SNS를 뒤져봤지만 천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조건에 맞는 계정은 찾을 수 없었다. 박서준에게도 물어봤지만 그 역시 아는 바가 없었다. 미국으로 떠난 사람이랑 우리랑은 이제 사는 세상이 다른데 연락이 닿을 리가 있나? 박서준이 전화로 말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공기업에 다니며 평범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끔 연락했지만 그저 사는 이야기나 나눌 뿐이었다. 천송이라는 이름은 어느새 우리 사이의 금기어가 되어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나는 그 3천만 원을 통장에 그대로 넣어둔 채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 돈은 내 비참하고 뒤틀렸던 청춘을 기리는 차가운 묘비 같았고 동시에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영원히 완수할 수 없는 과제 같았다. 4년 차에 나는 서울에 계약금을 내고 작지만 전망 좋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차도 샀다. 고급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이 거대한 도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갖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우리 집 통유리창 앞에 서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나만의 커리어가 생겼고 내 집과 내 차도 생겼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성공했다. 마침내 과거에 그토록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된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 천송이 때문에 생긴 그 공허함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문득 그녀가 미국에서 어떻게 지낼지 궁금해졌다. 그토록 도도했던 공주님이 낯선 타지에서 새로운 친구는 사귀었을까? 아직도 진실 혹은 도전 게임을 할까? 여전히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가난한 학생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할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만약 그녀를 찾지 못한다면 이 빚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리라는 사실뿐이었다. 어느 금요일 밤 오랫동안 조용했던 대학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과 대표가 다음 주말에 졸업 4주년 기념 동창회를 연다는 공지를 올렸다. 장소는 5성급 호텔 뷔페였다. 채팅방은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아, 벌써 4년이나 됐네. 과대 최고, 무조건 참석이지. 서울에 있는 친구들 다 모이자. 나는 반짝이는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들을 보며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지금의 내 삶은 대학 동기들과 아무런 접점이 없었다. 가봤자 서로 잘난 척하며 근황을 자랑하는 자리가 될 게 뻔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카카오톡을 끄려던 순간 박서준에게서 개인톡이 왔다. 민준아, 동창회 갈 거야? 아니, 안 가. 내가 답장했다. 에이, 왜 가자. 4년 만인데 옛날 친구들 얼굴도 좀 보고. 이번에 최우식도 온다더라. 그 자식 요즘 잘 나가서 자기 회사도 차렸다던데. 최우식. 그 이름은 마치 가시처럼 순간 내에 신경을 찔렀다. 그날 가라오케에서 바로 그 녀석이 경박하고 악의적인 말투로 2천만 원짜리 내기를 제안했었다. 바로 그가 나를 치욕의 기둥에 못 박았던 것이다. 너 나가. 난 주말에 야근해야 돼. 나는 핑계를 댔다. 헛소리 마. 내가 이제 팀장인데 맨날 야근하겠냐? 나와라. 나도 너 보고 싶어서 일부러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동창회 당일 나는 차를 몰아 호텔로 향했다. 주차장은 BMW, 벤츠, 포르쉐 같은 고급 외제차들로 가득했다. 나는 내 차를 구석에 세웠다. 여전히 4년 전 골드팰리스 가라오케에 들어서던 그 가난한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번듯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이 비싼 저녁값을 치를 충분한 돈이 있다는 점이 달랐다. 루마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살이 찌거나 머리가 벗겨지는 등 다들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몇몇이 반갑게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도민준, 야, 완전 성공했네. 도 팀장님, 반갑습니다. 학창시절 나를 본체만 채하던 동기들이 이제는 얼굴 가득 반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고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최우식도 와 있었다. 그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금태 안경을 쓴 채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술잔을 들고 먼저 다가왔다. 도민준, 오랜만이네. 그 대기업에서 아주 잘 나간다며? 그냥 그래. 내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겸손하기는 그가 내 잔에 잔을 부딪혔다. 우리 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너랑 아니, 이제 너 하나뿐인가. 그는 일부러 그 이름을 꺼냈다가 말을 멈췄다. 나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다들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천송이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고 보니 우리과 킹카였던 천송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려나?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엘리트가 되어 있겠지? 그 말이 나오자 루만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다들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표정이 어색했다. 최우식이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피식 웃었다. 월스트리트 엘리트는 무슨, 너희들 아직도 꿈속에서 사냐? 한 여학생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최우식, 너 뭐 아는 거 있어? 최우식은 이런 시선 집중을 즐기는 듯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말했다. 걔네 집 진작에 망했잖아. 너희들 몰랐어? 망했다고? 진짜야.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당연히 진짜지. 최우식의 말투에는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 2년 전쯤인가 걔네 아버지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자금줄이 막히고 빚이 수십억 대라고 하더라고. 수십억. 누군가 숨을 헛들이마셨다. 그럼 천송이는 어떻게 됐는데? 걔네 부모는 약삭 빠르게 야반도주에서 해외로 튀었고 지금 지명수배 중이래. 불쌍한 우리 송이 공주님만 혼자 남아서 그 빚을 다 떠안게 된 거지. 최우식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얼굴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얼마 전에 듣기로는 법원에서 걔 명의로 된 재산 전부 경매로 넘겼다더라. 지금은 신용불량자라서 비행기는커녕 KTX도 못 탄대. 쯧쯧. 정말 세상일 알 수 없다니까. 루마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귀에서 잉잉거리는 소리가 났다. 최우식이 뒤이어 무슨 말을 했지만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맴돌았다. 천송이가 망했다. 태양처럼 눈부시던 그 소녀가 2천만 원으로 나를 구원했던 그 소녀가 추락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다. 호텔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추위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녀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나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흥신소에 의뢰해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회사 법무팀 동료에게 부탁해 공개된 법원 사건 기록을 통해 그녀와 관련된 채무 사건을 조회했다. 정보가 하나둘씩 내게로 모여들었다. 최우식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아니, 사실보다 더 끔찍했다. 그녀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녀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그녀 명의의 집과 차, 모든 예금은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라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고액 소비는 물론 비행기나 KTX 탑승, 호텔 숙박까지 모든 것이 제한되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그녀를 이 도시의 가장 밑바닥에 가둬버린 셈이었다. 흥신소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온 소식은 그녀가 반년 전 낡은 빌라의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했다. 단서는 거기서 끊겼다. 나는 그 낡은 빌라 앞에 차를 세우고 어둡고 축축한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천송이가 어떻게 구름 위에서 이런 시궁창으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냈는지. 그 후 몇 달간 나는 유령처럼 서울의 모든 구석을 헤매고 다녔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가지 않고 노숙자들이 모일 만한 곳들을 찾아다녔다. 다리 밑, 공원, 지하철역, 24시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까지. 마르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는 아니었다. 나는 어쩌면 다시는 그녀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미 이 도시를 떠났거나 혹은 더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몹시 추운 어느 겨울밤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일주일간 이어진 합숙 개발을 막 끝낸 참이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나는 텅 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고가도로를 지나려는데 앞에서 추돌 사고가 나 길이 막혀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래쪽 도로로 내려가 다리 밑으로 돌아가야 했다. 고가도로 아래에는 늘 집 없는 사람들이 잠을 청하는 곳이었다. 그들은 판지와 낡은 이불로 허술한 잠자리를 만들어두고 있었다. 나는 차를 몰며 헤드라이트로 웅크린 사람들을 비췄다. 이제는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지막 잠자리를 스쳐 지나가려던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거기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더럽고 해진 군용 점퍼를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린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 더러운 이불 밖으로 발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낡은 캔버스화. 원래 색깔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나는 그 디자인을 알아볼 수 있었다. 대학가 신발 가게에서 수없이 봤던 싸구려 신발이었다. 천송이는 절대 이런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내 심장은 까닭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차에서 내리자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베었다. 나는 한 걸음씩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갔다. 주위는 고요했고 오직 바람 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그 잠자리 앞에 다가가 천천히 몸을 숙였다. 멀리서 비추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나는 그 얼굴을 확인했다. 얼굴은 온통 때에 절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엉켜 있었다. 뺨은 해골처럼 앙상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익숙한 얼굴선, 굳게 감았을 때조차 고집스러움이 묻어나는 그 눈매. 그녀였다. 정말로 그녀였다. 천송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거대한 망치로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듯 아파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의 몸이 움찔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힘겹게 실눈을 떴다. 한때 맑고 투명하게 빛나며 호기심과 거리감을 담아 나를 바라보던 그 눈동자는 이제 끝없는 피로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했다. 나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4년 전 졸업식에서 그녀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태도로 내 목소리가 차가운 밤바람을 가르고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나랑 갈래? 그녀의 동공이 순간 수축했다. 텅 비었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내 내가 내민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다음 순간 빛을 잃었던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소리도 없이 그저 거친 파도처럼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빙하가 마침내 녹아내리듯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통곡도 흐느낌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흘러내리며 얼굴의 때를 씻어내고 그 자리에 선명한 길을 남길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재촉하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은 웅크리고 한 사람은 누운 채 뼈를 내는 듯한 고가도로 및 찬바람 속에서 마주보고 있었다. 세상이 마치 음소거된 듯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바람 소리에 묻혀버릴 듯한 그녀의 절망적인 눈물만이 존재했다. 한참 후에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야른 그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코트에는 내 체온과 은은한 우디 계열의 향수 냄새가 남아있었다. 그 온기와 향기는 그녀에게서 나는 시큼하고 눅눅한 냄새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몸이 뜨거운 것에 댄 듯 움찔 떨렸다. 눈물은 더욱 거세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코트를 밀어내려 했지만 너무 쇠약한 나머지 팔을 들다 말고 힘없이 떨어뜨렸다. 나는 그녀에게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다시 몸을 숙여 단호한 힘으로 그녀의 차가운 팔을 붙잡고 더러운 이불 더미 속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거의 반쯤 그녀를 안다시피 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녀의 몸을 부축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다. 다리 밑에서 내 차가 있는 곳까지는 불과 몇십 미터 거리였지만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었다. 나는 차 문을 열어 그녀를 조수석에 태웠다. 넓은 시트 안에서 그녀는 더욱더 작고 초라해 보였다. 내 코트는 그녀의 몸에 비해 너무 커서 마치 아이가 어른 옷을 훔쳐 입은 것 같았다. 나는 차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아 히터를 가장 세게 틀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자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극심한 추위에 오래 노출된 몸이 갑자기 따뜻한 곳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차를 출발시켜 도로 위로 합류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네온 사인을 바라볼 뿐이었다. 찬란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비쳤지만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영혼이 뽑혀나간 꼭두각시처럼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이 화려한 세상에 대해 더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했다. 차는 내가 사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나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다 왔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던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묵묵히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까 다리 밑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차갑고 때와 상처로 얼룩진 손을 조심스럽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그 손을 꽉 잡고 그녀를 차 밖으로 이끌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 깨끗한 거울 벽에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꼿꼿한 자세를 한 이 도시의 전형적인 엘리트의 모습과 남루한 옷차림에 깡마른 몰골을 한 마치 다른 세상에서 잘못 흘러들어온 난민 같은 모습. 너무나 비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내가 지문으로 현관문을 열자 따뜻하고 밝은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내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심플한 북유럽 스타일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다. 천송이는 현관문 앞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원래 색을 알아볼 수조차 없는 자신의 캔버스화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깨끗한 원목 마루를 보더니 무의식적으로 발을 뒤로 뺐다. 들어와, 내가 말했다. 나는 신발장에서 새 슬리퍼 한 켤레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슬리퍼로 갈아 신고 뻣뻣한 동작으로 나를 따라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욕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서 씻어. 뜨거운 물 계속 나오니까. 수납장에 깨끗한 수건이랑 갈아입을 옷 넣어뒀어. 여자 옷이 있을 리 만무해 옷장에서 내가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트레이닝복 세트를 꺼내주었다. 그녀는 로봇처럼 내 말에 따라 순순히 욕실로 들어갔다. 곧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우유, 스테이크,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같은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막막했다. 지금 그녀의 위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쌀을 조금 덜어내 깨끗이 씻은 뒤 냄비에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흰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욕실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물소리가 들려왔다.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어 문을 두드리려던 참에 물소리가 멎었다. 10여 분이 더 지나고 욕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녀가 걸어 나왔다. 젖은 머리카락을 어깨에 늘어뜨린 채 내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바지가 너무 길어 발목 부분에 헐렁하게 접혀 있었다. 그녀는 마치 물에 깨끗이 씻겨 나온 듯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피부는 하였지만 그것은 핏기 하나 없는 병적인 창백함이었다. 너무 말라서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은 퀭했으며 턱은 무서울 정도로 뾰족했다. 한때 도도하고 화려했던 그 얼굴에는 이제 지독한 피로와 부서진 조각 같은 위태로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차마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하게 옷자락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다 끓인 죽을 그릇에 담아 식탁이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뭐 좀 먹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을 바라보다가 다시 나를 쳐다봤다. 뜨거운 물에 씻겨 맑아진 그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눈물 한 방울, 두 방울이 정확하게 죽 그릇 안으로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결국 그릇을 들어 올렸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눈물이 섞인 흰죽을 한 숟가락씩 입으로 가져갔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삼키는 듯 하더니 이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허기가 깨어난 듯 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죽 한 그릇이 금세 비워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그릇을 가져가 반 그릇을 더 담아주었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그릇을 받아 계속 먹었다. 두 그릇째를 비우고 나서야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속에 음식이 들어가자 그녀의 안색이 조금은 나아 보였다. 아까처럼 무서울 정도로 창백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릇을 치우고 안방 옆에 있는 손님방을 가리켰다. 저 방에서 자, 피곤할 테니 일찍 쉬어. 손님방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는 깨끗한 침구가 깔린 침대와 옷장, 그리고 도시의 야경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부드럽고 편안해 보이는 그 침대를 갈망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차마 발을 떼지 못했다. 마치 저것은 침대가 아니라 자신이 누릴 자격이 없는 꿈인 것처럼. 들어가. 나는 단호한 명령조로 다시 한번 말했다. 그녀는 그제야 잠에서 깬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내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극한까지 억눌린 아주 작은 흐느낌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그녀를 찾았고 집으로 데려왔다. 이것은 내가 수없이 상상해왔던 구원과 채무 변제를 동시에 이루는 순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의 후련함이나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한 고통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한때 2천만 원으로 마치 신처럼 나를 시궁창에서 건져주었던 그 소녀가 이제는 내가 끓여준 흰죽 한 그릇으로 겨우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운명의 잔인함과 부조리함이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사이에는 기묘한 침묵의 규칙이 생겼다. 나는 매일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그녀는 집에 머물렀다. 그녀는 잠을 아주 많이 잤다. 첫날에는 거의 20시간을 내리잤는데 마치 지난 몇 년간 제대로 자지 못했던 잠을 한꺼번에 몰아자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나는 출근하기 전에 간단한 아침을 차려 식탁에 놓아두었고 퇴근길에는 저녁거리를 사왔다. 나는 그녀에게 새 핸드폰과 유심칩을 사주었다. 비싼 옷 대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티와 청바지 같은 새 옷들도 여러 벌 사주었다. 나는 그 옷들을 그녀 방 옷장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내가 준비해둔 음식을 말없이 먹었고 내가 사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집에 사는 투명한 그림자처럼 존재감 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나는 그녀가 그 침묵으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초라한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비참함을, 그리고 내게 동정과 구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변화는 나흘째 되던 날 일어났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침에 싱크대에 쌓아두고 나갔던 그릇들이 깨끗하게 씻겨 건조대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바닥도 내가 청소했을 때보다 훨씬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다. 더는 방 안에 숨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물드는 도시의 황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종이장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내가 돌아온 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돌아봤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잠깐만, 내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걸음을 멈췄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말했다. 그녀의 몸이 그 자리에 굳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몸을 돌려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는 감사, 굴욕, 갈등,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단호함까지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 집에 온 후 내게 건넨 첫 마디였다. 목소리는 사포로 긁는 것처럼 거칠고 메마르게 갈라져 있었다. 나 그냥 여기서 공짜로 지낼 수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마치 모처럼 내 가슴에 아프게 박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런 것을 따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도도했던 천송이었다. 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장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가 조금 다른 아주 평범한 공책이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그녀 앞에 서서 공책을 펼쳐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공책 첫 페이지에 적힌 네 글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 네 글자는 바로 내 개년 계획이었다. 그 아래에는 내가 단정한 글씨로 꼼꼼하게 기록해둔 2천만 원에 대한 상세한 사용 계획이 적혀 있었다. 학비, 생활비, 책값, 집에 붙여들인 돈까지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생활비 항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그때 2천만 원으로 내 4년간의 생활비를 지불해준 셈이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멍하니 그 공책을 그 위에 빽빽하게 적힌 숫자와 글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에게는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게임 같은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꼬박 4년의 청춘을 바쳐 거의 종교와도 같은 신념으로 지켜온 생존 계약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종이 위에 글자들을 만져보려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지난 며칠간 죽은 듯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마침내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내개년 계획 공책은 마치 열쇠처럼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감정의 수문을 열어젖혔다. 그녀는 더는 위태롭고 연약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이 마침내 손가락 사이로 터져나왔다. 그것은 소리 없는 눈물도 조용한 흐느낌도 아니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가슴 찢어지는 통곡이었다. 마치 지난 몇 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 절망과 두려움을 남김없이 쏟아내려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도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내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조용히 옆에 서서 그녀 손이 닿는 곳에 티슈를 놓아주었다. 침묵의 수호자처럼 그녀의 울음소리가 텅 빈 아파트를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잠기고 온몸이 탈진한 듯 가늘게 떨릴 때까지 울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울음을 그쳤다. 그녀는 길 잃은 아이처럼 바닥에 웅크린 채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감정이 조금씩 진정되는 듯했다. 일어나. 바닥 차가워. 내가 말했다. 그녀는 소파를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다. 나는 그 공책을 그녀 앞 테이블 위에 놓아주었다. 거실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의외라는 생각에 그녀를 쳐다봤다. 그때 미안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몰랐어. 그 돈이 너한테 그런 의미였을 줄은.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그 돈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진심이었다. 그 2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내 인생 가장 어두운 순간을 비춘 한 줄기 빛이었고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릴 때 잡았던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 돈이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그녀는 빨개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마침내 그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내게 묻는 것 같기도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기도 했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냐고. 나는 혼란과 의문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잠금을 풀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 특정 계좌 화면을 띄운 뒤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계좌 잔액 3천만 원. 이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내 돈이야. 내가 말했다. 원금 2천만 원에 지난 8년간의 이자를 최고 금리로 계산해서 더한 금액이야. 진작에 준비해뒀는데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천송이는 핸드폰 화면에 찍힌 그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 3천만 원은 그녀의 집이 짊어졌던 막대한 빚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돈에 담긴 의미는 액수 그 이상이라는 것을. 그것은 지난 8년간 나를 지탱해온 집념이었고 어둠 속을 홀로 걸어갈 때 길을 밝혀주던 꺼지지 않는 등대였다. 그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해 되찾고 싶었던 한 남자의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이가 단순히 베푸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거래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내가 왜 자신을 찾아냈는지, 얘 집으로 데려왔는지, 그리고 얘 지금처럼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 이것은 동정도, 연민도, 거만한 자선도 아니었다. 이것은 빚을 갚는 행위였다. 4년이나 늦어버린, 그러나 지극히 엄숙한 거래의 마무리였다. 그녀는 내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그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이 순간 무언가로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이번에는 거리를 두지 않았다. 나는 손을 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천송이. 나는 전례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그녀가 손을 내리자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더는 공허하거나 무감각하지 않았다. 그 안에서 마치 별빛이 반짝이는 듯 삶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작은 호를 그리며 올라갔다. 그것은 지극히 연약하면서도 더없이 소중한 미소였다. 마치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온 첫 새싹처럼. 나는 알았다. 돈과 자존심을 걸고 8년 동안 이어져 온 나와 그녀의 거래는 이 순간 비로소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후 처음으로 늦잠을 잔 셈이었다. 침실에서 나오자 뜻밖에도 천송이가 먼저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처럼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대신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를 뚫고 들어와 그녀의 실루엣 주위로 옅은 금빛 테두리를 만들었다. 헐렁한 내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녀는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발소리에 그녀가 돌아보았다. 하룻밤 푹 자고 나니 기운을 조금 차린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는 공허하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잠잠했던 깊은 연못 같아서 여전히 그 깊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수면은 더는 죽은 듯 고요하지 않았다. 좋은 아침.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가 먼저 내게 인사를 건넨 것은 처음이었다. 좋은 아침.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우유와 달걀을 꺼냈다. 저기. 그녀가 나를 따라와 부엌 입구에 서서 망설이는 듯 물었다. 컴퓨터 좀 써도 될까? 그래.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몸이 순간 굳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걀을 풀었다. 그 비밀번호는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무심코 설정한 것이었다. 왜 하필 그녀의 생일로 했는지는 나 자신도 알지 못했다. 어쩌면 내 무의식 속에서 이 집 역시 8년간 이어져온 그 거래와 관련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달걀 프라이와 데운 우유를 식탁에 차렸을 때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다. 우리가 평범한 룸메이트처럼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다. 분위기는 더는 며칠 전처럼 무겁고 어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묘하고 조심스러운 평온함이 감돌았다. 너는 그동안. 그녀가 문득 입을 열었다. 시선은 여전히 컴퓨터 화면에 고정한 채였다. 잘 지냈구나. 그냥 내가 대답했다. 일은 바빴지만 보상은 괜찮았어. 내 졸업 작품 봤어. 과에서 1등 했더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가 그런 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말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을 꺼내자 그녀의 눈빛이 순간 빛을 잃었다. 마치 별 하나가 갑자기 꺼져버린 것처럼. 그녀는 짧게 응하고 대답하고는 더는 말을 잇지 않고 남은 우유를 서둘러 마셨다. 내가 그녀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치우려 했다. 아니, 괜찮아. 나는 그녀의 손을 누르며 말했다. 그냥 둬. 내 손끝이 무심코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라 있었다. 그녀는 전기에 감전된 듯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뺐다. 도민준,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 계속 여기서 신세만 질 수는 없어. 일을 구해야겠어. 아직 몸도 다 회복되지 않았잖아. 나 이제 괜찮아.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다. 알아봤는데 특별한 학력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일도 많더라. 식당 서빙이나 마트 계산원 같은 거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고집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천송이에게 식당 서빙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녀를 죽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차라리 그렇게 할지언정 내 동정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새 신분증이랑 통장부터 만들어야 할 거야. 나는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비밀번호는 똑같이 내 생일이야. 그녀는 통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받지 않았다. 이건 동정이 아니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목이야. 내가 과거에 나에게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생각해. 이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이게 우리 거래의 마지막 단계야. 거래라는 단어는 우리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나 역시 마음 편히 그녀를 돌볼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손을 뻗어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집었다. 주말에 나는 그녀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받았다. 증명사진을 찍을 때 그녀는 몹시 긴장했다. 너무 오랫동안 카메라 앞에 서보지 않아서인지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손님, 조금만 웃어보세요. 자연스럽게요. 사진사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렸지만 우는 것보다 더 어색한 미소가 만들어졌다. 나는 앞으로 다가가 사진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았다. 나 봐, 내가 말했다. 그녀가 멍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1학년 때 체육대회 기억나? 내가 불쑥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너는 본부석에 앉아 있었지. 학생회 단체복을 입고 하얀색 성캡을 쓰고 나는 오랫동안 기억해온 그 장면을 묘사했다. 그날 햇살이 엄청 좋았는데 너는 옆 사람이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어. 내 목소리는 마치 그녀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멍했던 눈동자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때처럼 다시 한번 웃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아주 천천히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안에는 슬픔과 후련함, 그리고 그녀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한 천송이 특유의 도도함이 깃들어 있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그 순간이 사진에 담겼다. 신분증을 발급받고 우리는 은행으로 향했다.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은행 직원이 시스템에 그녀의 이름을 입력하자 컴퓨터 화면에 곧바로 붉은색 경고창이 떴다. 채무불이행자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우리를 보는 눈빛에도 경계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녀의 말투가 사무적으로 변했다. 규정상 저희 은행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손님 명의의 모든 계좌는 현재 지급 정지 상태입니다. 천송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마치 사람들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처럼 주위 사람들의 이상한 낌새와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내 등 뒤로 가리며 그 불친절한 시선들을 막아섰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은행을 빠져나왔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녀는 조금의 온기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소용없어, 도민준. 그녀가 벽에 기댄 채 절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냥 신용불량자일 뿐이야. 통장 하나 만들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일도 구할 수 없을 거야. 월급 통장도 못 만드는 직원을 받아줄 회사가 어디 있겠어. 이 사회에 더는 내가 설 곳은 없어.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천천히 주저앉아 팔에 얼굴을 묻었다.
며칠간 겨우 쌓아 올렸던 희망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의 절망적인 뒷모습을 보자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금 유명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선배님. 저 민준입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채무불이행자 말인데요. 만약 명단에서 해제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내 목소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천송이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컸다. 그녀의 어깨가 떨림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녀를 보지 않고 전화기 너머의 설명에만 집중하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던졌다. 네, 주된 채무는 회사 파산으로 인한 연대 보증 책임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정황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채권자들과 합의해서 일부 변제 의무를 이행하면 법원에 명단 해제를 신청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다음에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다 들었지? 내가 말했다.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최악은 아니야. 이건 막다른 길이 아니야. 그냥 좀 귀찮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내가 최고의 변호사를 알아볼게. 우리가 직접 모든 채권자를 만나서 협상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면 돼. 내가 진 빚, 우리 같이 갚자.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너 혼자 아니야.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 눈물에는 더는 절망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자들과 연락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변호사 선배는 채무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팀을 소개해 주었다. 천송이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털어놓았다. 그녀 아버지 회사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여러 은행과 수십 명의 개인 채권자가 얽혀 있었고 총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처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있기 마련이었다. 변호인단은 가장 큰 채권자인 은행 몇 곳과 접촉하며 채무 재조정 및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닌 긴 싸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다. 전문가들이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천송이의 마음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조금은 옮겨진 듯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더는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가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경제, 경영, 디자인 모두 그녀가 한때 익숙하고 잘했던 분야들이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말라있던 스펀지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탐욕스럽게 지식을 빨아들였다. 어느 날 밤 내가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직도 이래. 그녀는 내 손이 닿는 곳에 우유를 내려놓았다.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나가지 않고 내 책장 앞에 서서 장식품들을 둘러보았다. 여긴 너무 휑해. 그녀가 불쑥 말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다. 전공 서적 말고는 온통 칙칙한 장식품들 뿐이잖아. 그녀는 책장에 놓인 노스의 지구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너무 올드해. 그녀의 말투에는 단호하고 비평적인 예전의 그 느낌이 묻어 있었다. 내가 아주 잘 아는 천송이 공주님의 말투였다. 나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래,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고상하신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어떻게 꾸미면 좋겠는데? 적어도 예술적인 감각은 좀 있어야지. 그녀가 다가와 내 뒤에 텅 빈 벽을 가리켰다. 여긴 그림을 하나 걸어야 해. 차가운 색감의 추상화 같은 거. 이 방의 딱딱한 직선들을 중화시켜서 공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야. 그녀는 말하며 허공에 손짓했다. 그녀의 눈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나오는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다. 이 순간 그녀는 몰락해서 구원받아야 할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빛을 발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그 시절의 천송이로 돌아와 있었다. 들어보니 잘하네. 내가 말했다. 당연하지. 그녀가 턱을 치켜들며 자존심 강한 미소를 지었다. 나 대학에서 미술사 부전공했어. 우리 아버지께서도 예전엔 그림을 많이 수집하셨거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미소는 조금 옅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럼 내가 책임지고 맡아. 내가 말했다. 뭐라고? 그녀는 어리둥절했다. 너를 나의 홈 인테리어 컨설턴트로 임명하지. 내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집을 다시 꾸미는 걸 도와줘. 예산은 내가 정하고. 그녀는 나를 보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나는 책상 위 펜을 집어들어 포스트잇에 한 줄을 적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게 내 첫 번째 계약금이야.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테리어 컨설팅 비용, 새우덮밥 한 그릇. 그녀는 그 글씨를 보고 처음에는 멍하니 있더니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푹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 집에 돌아온 후 그녀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는 순간이었다. 그 웃음소리는 맑고 청아해서 마치 풍경 소리 같았다. 한 그릇으로는 어림도 없지. 그녀가 고개를 들어 눈을 예쁘게 희며 장난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내 옛날 안목이면 적어도 새우덮밥 한 학기분은 받아야지. 콜. 내가 웃으며 말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나는 알았다. 진짜 천송이가 드디어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나와 그녀의 이야기도 마침내 새로운 장을 열었다. 더는 빚과 상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함께하며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 천송이는 홈 인테리어 컨설턴트라는 일을 정식 계약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다음 날 그녀는 곧바로 업무 모드에 돌입했다. 내가 출근해 있는 동안 그녀는 더는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았다. 대신 내 서재에 있는 고사양 컴퓨터를 완전히 점령했다. 그녀는 전문 큐레이터처럼 각종 인테리어 디자인 사이트와 아티스트들의 개인 홈페이지, 온라인 갤러리 등을 샅샅이 훑었다. 심지어 전문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마우스와 키보드로 내 아파트의 인테리어 시안을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분명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워나갔다. 그녀의 미적 감각은 타고난 것이었다. 어릴 적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보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었다. 그녀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녁에 내가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태블릿 PC를 들고 마치 상사에게 보고하는 부하 직원처럼 진지한 얼굴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내게 보여주곤 했다. 거실 이쪽 벽은 색이 너무 차가워. 따뜻한 느낌의 그레이 톤으로 페인팅하거나 질감이 있는 패브릭 벽지를 붙이는 게 좋겠어. 공간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거야. 소파는 직선 디자인이라 너무 딱딱한 느낌이야. 곡선적인 요소로 좀 부드럽게 만들 필요가 있어. 저 네모난 테이블 대신 원형이나 비정형 테이블을 두는 거지. 조명도 문제야. 메인 등 하나만 있으니까 너무 단조롭잖아. 구석에 플로어 스탠드를 하나 두고 소파 옆에는 테이블 램프를 둬서 간접 조명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 그녀는 전문가다운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거침없이 설명했다. 나는 거에 끼어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마치 몇 년 전 팀과제 발표 때 우리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에 대해 날카롭게 핵심을 짚어내던 그 시절의 천송이를 보는 듯했다. 그때는 그녀에 대해 경외심과 거리감밖에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그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내 말이 다 맞아.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내가 정리했다. 그래서 우리 언제 쇼핑하러 갈까? 그녀는 내가 이렇게 흔쾌히 자신의 제안을 전부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는 듯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예산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정해. 내가 말했다. 내가 컨설턴트잖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태블릿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내게 액수를 보여주었다. 그 액수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재킷 한 벌 값도 되지 않았다. 너무 적은데.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 충분해. 그녀가 단호하게 반박했다. 비싼 명품 브랜드를 살 필요는 없어. 아름다운 게 꼭 비싼 건 아니니까. 주말에만 열리는 플리마켓이 있는데 독립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이 자기 작품을 직접 팔거든. 거기 가면 재미있는 물건들을 아주 싸게 살 수 있어. 그녀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절약이나 득템 같은 단어와 어울리는 흥분된 표정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예전에 그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척 잘 어울렸다. 토요일, 나는 차를 몰아 그녀를 데리고 서울 근교의 한 플리마켓으로 향했다. 플리마켓은 폐공장을 개조한 곳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인더스트리얼 감성과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사방이 젊은이들과 개성 넘치는 좌판들로 가득했다. 천송이는 마치 물 만난 고기 같았다. 그녀는 내 손을 끌고 여러 가게 앞을 바쁘게 오갔다. 그녀는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촛대 좀 봐.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독특해. 10,000원밖에 안 해. 이 타피스트리는 핸드메이드인데 색감 조합이 아주 과감해서 벽에 걸면 정말 예쁠 거야.
그리고 이 그림, 그녀는 추상화를 파는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눈이 반짝였다. 이 작가, 색 쓰는 게 마티스 느낌이 나는데 붓터치는 훨씬 자유로워.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주인은 젊은 미대생이었는데 꽤 합리적인 가격을 불렀다. 천송이가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내 허락을 구하는 동시에 강렬한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바로 값을 치르고 크지 않은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말았다. 오후 내내 우리는 플리마켓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꽃병, 촛대, 타피스트리, 독특한 조각상, 그리고 아까 그 그림까지 많은 물건을 샀다. 물건 하나하나는 비싸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모이니 그녀의 독특한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르며 짐을 들고 계산을 하는 충실한 비서 역할을 했다. 폐공장의 거대한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몸 위로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는 그림을 품에 안고 가게 주인과 1,000원을 깎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며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게 웃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지난 8년간 나의 모든 노력과 발버둥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명의 폭풍우를 견뎌낸 그녀가 지금처럼 순수하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전리품들을 품에 안고 조수석에 기댄 채 마치 생선을 훔쳐 먹은 고양이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민준, 그녀가 불쑥 입을 열었다. 고마워. 뭐가? 내 안목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조급한 마음으로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 서재벽에 추상화를 걸자 차가운 색감의 그림이 순식간에 공간의 무거운 분위기를 중화시켰다. 10,000원 주고 산 시멘트 촛대는 내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였다. 손으로 짠 타피스트리는 차가운 원목 바닥 위에 깔렸다. 집안 구석구석에 그녀의 흔적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 들어가 벽에 걸린 그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나 혼자 머물던 이 차가운 공간에 드디어 집과 같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변호인단의 일 처리는 예상보다 빨랐다. 몇 차례의 힘든 협상 끝에 가장 큰 채권자인 국책은행과 예비 채무 조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은행 측은 천송이가 정해진 기간 안에 원금의 20%를 상환하면 법원의 요청에 그녀를 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해주고 통장 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시켜주겠다고 합의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엄청난 성과였다. 하지만 그 20%라는 금액은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짓눌러버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우리 앞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민준 씨, 천송이 씨, 이게 저희가 현재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최선의 조건입니다. 은행 측에서 석 달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천송이는 그 합의서를 보며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겨우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작은 희망이 무거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변호사를 보내고 난 뒤 아파트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녀가 메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가서 그 그림이랑 소장품들 다 팔게. 아버지가 예전에 해외에 숨겨둔 물건들도 좀 있는데 그걸 찾으면 부족해.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전부 다 팔아도 턱없이 부족할 거야.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다. 겨우 끌어모았던 작은 기운마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듯했다. 나는 절망에 빠진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재에서 내 노트북을 가져와 화면을 켜서 그녀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과 상세한 개인 자산 현황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주식, 펀드, 재테크 상품, 그리고 몇몇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 투자 내역까지. 지난 몇 년간 나는 미친 듯이 일하는 것 외에 남는 시간은 모두 주식시장에 쏟아부었다. 대학 시절 그 2,000만 원의 사용 계획을 짰던 것처럼 나는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밀하게 내가 번 돈 한 푼 한 푼을 관리해왔다. 나는 더는 코딩만 할 줄 아는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자산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천송이는 화면을 가득 채운 어지러운 숫자와 항목들을 보며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다. 이 정도면 첫 번째 합의금을 내고도 남아. 내가 말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말했지. 내 빚, 우리 같이 갚는다고. 그거 빈말 아니었어. 하지만 이건 내 돈이잖아. 도민준. 그녀가 흥분해서 벌떡 일어섰다. 내 돈을 쓸 수는 없어. 난 이미 내 인생을 망쳤어. 너까지 이 시궁창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어.
이건 짐이 아니야. 천송이,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가 눈을 맞췄다. 이것도 거래잖아. 잊었어?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해서 내가 빚을 해결하고 위기를 넘기도록 돕는 거야. 나중에 내 회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면 나는 지분 51%를 요구할 거고. 이거 아주 공평한 거 아니야.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투자, 회사, 지분. 그녀는 농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 진지한 얼굴을 쳐다봤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가 또다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초라한 자존심을 지켜주려 한다는 것을. 그는 언제나 그랬다. 가장 차갑고 비즈니스적인 논리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포장했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갖게 될 거야. 나는 마치 정해진 사실을 말하듯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 돼. 이름은 송이 디자인으로 하든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내가 그 회사의 창업자이자 유일한 아티스트고 내가 첫 번째 투자자가 되는 거지.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예고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 뒤 그녀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한마디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그날 이후 아파트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우리는 더는 집주인과 인테리어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는 더는 과거의 실패에 빠져 있지 않았다. 대신 우리의 새 회사를 위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장을 조사하고 경쟁업체를 분석했으며 심지어 예전에 알고 지내던 미술계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서 비즈니스 엘리트 특유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분위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가장 골치 아픈 재무와 법률 문제들을 처리했다. 나는 가지고 있던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우리 공동의 사업에 투입할 자금을 마련했다. 우리의 삶은 기묘할 정도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란히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야근 때문에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 나를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따뜻한 불빛과 맛있는 음식 냄새였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천송이가 어디서 찾아냈는지 모를 우스꽝스러운 캐릭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막 요리 한 접시를 들고 나오고 있었다. 토마토 달걀 볶음. 가장 평범한 가정식이었다. 요즘 계속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아서 그녀가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조금 쑥스러운 듯 앞치마를 풀었다. 그냥 한번 해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식탁에는 토마토 달걀 볶음 외에도 브로콜리 볶음과 갈비탕까지 반찬 2가지에 국 하나가 차려져 있었다. 나는 그 음식들을 그리고 그녀를 번갈아 쳐다봤다. 마음 한구석이 걷잡을 수 없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어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한 입 먹었다. 맛은 예상외로 훌륭했다. 맛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안심하며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유학할 때 혼자 해먹으면서 배웠어.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집이 너무 그립더라고. 그녀가 먼저 자신의 유학 시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밥을 먹으며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마트에 가보고 처음으로 직접 밥을 해먹고 집이 그리워 남몰래 울었던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공주님이 홀로 낯선 곳에서 마주해야 했을 생활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그날 저녁 우리는 유난히 조용했지만 또한 유난히 따뜻한 식사를 했다. 밥을 먹고 나자 그녀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그녀와 다투는 대신 부엌문에 기대어 소매를 걷어붙이고 싱크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그녀의 옆모습이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문득 빚을 갚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이런 날들이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오래 계속되기를 바랐다. 우리의 삶은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차근차근 제 궤도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낮에는 회사 프로젝트와 우리의 채무 문제를 처리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불빛과 저녁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송이는 자신의 새로운 사업에 온전히 몰두했다. 그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며 몇몇 인테리어 플랫폼에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작업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금세 소수의 팬들이 생겨났다. 아직 정식으로 의뢰가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매일 바쁘고 충실하게 보냈다. 우리 사이의 관계도 아주 편안한 상태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함께 사는 룸메이트이자 어깨를 나란히 한 사업 파트너였다.
가끔은 우리가 마치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주말이 되자 집 냉장고가 텅 비었다. 우리 마트 가야겠다. 그녀가 쇼핑 목록을 들고 내 앞에서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키를 챙겼다. 우리가 평범한 연인처럼 함께 마트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마트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다. 천송이는 카트를 밀며 진열대의 물건들을 꼼꼼히 비교했다. 그녀는 몇백 원 차이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요거트를 고르기도 했고 포장이 예쁘다는 이유로 딱히 필요도 없는 파스타면을 사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르며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하다가도 아이처럼 충동적으로 물건을 고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생기가 넘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혹시 도민준 아니야? 돌아보니 세련된 차림의 한 여자가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 기억 한 구석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아낼 수 있었다. 우리 대학 동기였던 김지수였다. 천송이와 같은 기숙사를 썼던 친구였다. 오랜만이네. 내가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다. 김지수의 시선은 나를 지나쳐 내 앞에 서 있던 천송이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천송이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자 놀라움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 표정에는 감출 수 없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한 희열이 섞여 있었다. 천송이.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세상에, 진짜 너였구나.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네. 너 어쩌다가.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이 아래로 훑어보는 경멸 가득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천송이는 평범한 흰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는 혈색이 많이 좋아졌지만 화려하게 꾸미고 명품을 두른 김지수와 비교하니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천송이의 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를 내 등 뒤로 가리며 김지수의 불쾌한 시선을 막아섰다. 오랜만이네.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린 바빠서 먼저 가볼게. 나는 천송이의 손에서 카트를 넘겨받아 자리를 뜨려 했다. 어머, 왜 이렇게 급하게 가? 김지수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붙었다. 그녀의 호기심에 완전히 불이 붙은 듯했다. 오랜만에 동창 만났는데 얘기 좀 하다가. 송이야, 최우식한테 들었는데 너희 집, 너 혹시 지금 도민준이랑 사귀는 거야? 그녀의 말투에는 음흉한 악의가 가득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거봐, 그렇게 잘나가던 공주님도 결국엔 자기가 무시하던 가난뱅이한테 빌부터 사는 신세가 됐잖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차갑게 그녀를 쏘아봤다. 김지수, 내가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송이는 지금 내 사업 파트너이자 내 가족이야. 가족이라는 단어에 나는 힘주어 말했다. 김지수는 내 차가운 눈빛과 기세에 눌려 입을 몇 번 달싹였지만 감히 아무 말도 더 하지 못했다. 나는 더는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천송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으며 마트를 빠져나왔다. 천송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차에 돌아와서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나는 시동을 걸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그 불쾌한 만남이 그녀가 겨우 쌓아올린 마음의 벽을 다시 한번 허물어뜨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 그녀는 여전히 구름 위에서 추락한 실패한 웃음거리일 뿐이라는 잔인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가 고개를 돌려 빨개진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도민준. 그녀의 목소리는 짙은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까 고마웠어. 말했잖아. 넌 내 가족이라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흔들림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눈물이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야? 그녀가 목맨 소리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을 무언가가 세게 치고 지나간 듯했다. 8년이었다. 그 진실 혹은 도전 게임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거래와 비디라는 이름의 얇지만 투명한 벽이 존재했다. 나는 그 벽을 깨뜨리지 않으려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것이 그녀를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방금 마트에서 내 입에서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왔을 때 나는 알았다. 그 벽을 내가 내 손으로 허물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더는 비즈니스 논리 따위를 핑계로 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몸을 숙여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이 좁은 차 안에서 나는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놀란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의 입술은 차가웠고 눈물의 짠맛이 느껴졌지만 아주 부드러웠다. 그 입맞춤은 아주 가볍고 부드러웠다. 어떤 욕망도 섞이지 않은 8년이나 늦어버린 그러나 더없이 진지한 고백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이마에 내 이마를 맞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왜냐하면 8년 전 내가 그 2천만 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고 진중하게 말했다. 너는 더는 내게 그냥 채권자가 아니었어. 너는 내가 4년 내내 올려다본 빛이었고 내가 4년 내내 달려온 유일한 목표였으니까. 천송이 번의 그 입맞춤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혼란스러운 내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온도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의 깨끗한 나무 향기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도 나는 여전히 굳은 자세 그대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가 방금 뭐라고 했더라? 그는 내가 자신이 4년 내내 올려다본 빛이라고 했다. 내가 4년 내내 달려온 유일한 목표였다고 했다. 그 말들은 마치 부드러운 폭탄처럼 연달아 내 귓가에서 터져 방금 현실에 찢겨 너덜너덜해진 내가 겨우 쌓아올린 마음의 벽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것은 피투성이 상처가 아니었다. 페어더미 아래에 묻혀 나조차도 잊고 있었던 아주 작은 불씨였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아직 속눈썹에 매달려 있는 우습고도 처량한 꼴이었다. 나 불쌍해서 이러는 거지, 맞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이었다. 그가 내 비참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동창 앞에서 나를 감싸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싼 동정을 베푸는 것이라고. 불쌍해서. 도민주는 나를 쳐다봤다. 그 눈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고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천송이, 잊었나 본데 8년 전에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었지?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달아서 희끗희끗해진 낡은 외투를 입고 공기 중에서조차 돈 냄새가 나는 그 가라오케에 들어갔어. 나는 각자 내야 하는 술값조차 낼 돈이 없었지. 너희들 눈에 나는 아마 웃음거리 축에도 못 꼈을 거야.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 내가 날 불쌍하게 생각했었나? 그가 물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인정한다. 그때의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오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도민준을 마치 다른 차원에 사는 생명체처럼 여겼다. 호기심과 의문은 있었지만 동정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감정이었으니까. 없었지, 도민준이 말했다. 너는 그저 너 자신도 모르는 서투른 방식으로 내게 기회를 줬을 뿐이야. 너는 2천만 원으로 내게 다리를 놓아줬어. 내가 그 어두운 시궁창에서 기어나와 다리 저편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그날부터 너는 언제나 다리 저편에 서 있었어. 나는 매일 그 다리 위를 멈추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렸지. 고개를 들면 내가 보였고 내가 바로 내 방향이었어. 언젠가 내 곁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저 내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적어도 내 앞에 서서 너를 똑바로 마주보고 내게 빚진 것을 당당하게 갚을 자격만이라도 갖게 되기를 바랐을 뿐이야. 나는 8년이 걸려서 마침내 결승선에 도착했어. 그가 손을 뻗어 다시 한번 내 뺨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뜨겁고 진실했다. 그런데 내가 다리 저편에 없더라. 내가 떨어졌더라고. 내가 있었던 곳보다 훨씬 더 깊은 시궁창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없이 부드러워졌다. 내가 너에게 다리를 놓아줄 차례야. 내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쏟아져 나왔다. 그랬구나.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개임이, 내가 단 한 번도 마음에 둔 적 없었던 그 돈이 그의 마음속에는 이토록 깊은 흔적을 남겼던 거구나. 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정말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운명의 강물이 거꾸로 흘러들어와 메마른 나를 구원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혼란스러운 내 세상 속으로 도민준이라는 이름의 빛 한 줄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차에 시동을 걸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내 무릎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던 것만 기억날 뿐이다. 그의 손은 넓고 따뜻했으며 힘이 넘쳤다.
그는 집에 오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그저 단단한 힘으로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아파트에 돌아와 그는 내가 사온 것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서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크고 듬직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뒷모습이었다. 내가 한참이나 뒤에 남겨두고 왔던 말없던 그 가난한 학생이 어느새 나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거목으로 자라 있었다. 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두 그릇을 들고 나와 식탁에 내려놓았다. 먹자. 나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움직이지 못했다. 도민준,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 평생 가장 큰 용기를 내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럼 우리 이제 무슨 사이야? 그가 고개를 들어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내 얼굴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마치 겨울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얼음 조각마저 녹여버렸다. 그는 대답 대신 손을 뻗어 내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부드럽고 다정한 손길에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다. 도민주는 평소처럼 일찍 회사에 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가 집을 나선 뒤 나는 처음으로 허전함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나는 그의 침실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방 안은 언제나처럼 미니멀하고 차가운 분위기였다. 모든 물건이 그의 성격처럼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그가 막 벗어놓은 잠옷이 그의 체온과 향기를 머금은 채 놓여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방 안으로 들어가 그 잠옷을 품에 안고 얼굴을 묻은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온통 그의 냄새였다. 그 사실을 깨닫자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나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서둘러 잠옷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의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사슴 한 마리가 뛰어다니는 듯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을까? 달콤하면서도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오전 내내 나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나서야 나는 겨우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천송이 씨, 은행 측에서 합의안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버님 회사의 초기 자산, 특히 해외 자산 관련 증빙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 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자료들을 보통 어디에 보관하셨는지 기억나는 곳 있으십니까? 나는 애써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아주 비밀스러운 금고를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회사나 집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살던 서울 근교의 오래된 본가의 그 집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다. 나중에 온 가족이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그곳은 계속 비어 있었고 집사 아저씨만 가끔 들러 관리하셨다. 집안이 망한 뒤 그곳 역시 다른 모든 재산과 함께 법원에 의해 압류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핵심 증거 확보를 사유로 법원에 임시 출입 허가를 즉시 신청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돌아가야 한다. 내 모든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지만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으로. 나는 조금 두려웠다. 나는 이 사실을 도민준에게 알렸다.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말했다. 나 휴가 낼게. 같이 가줄게. 아니야, 너 일 바쁘잖아. 내가 같이 가줄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틀 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익숙한 그 집 철문 앞에 섰다. 압류 딱지는 이미 떼어져 있었고 법원에서 나온 직원 2명이 무표정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익숙한 조각 장식의 철문을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 무성하게 자란 정원의 풀들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저 그네는 5살 생일 때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었다. 저 잔디밭은 내 18살 생일 파티가 열렸던 곳이었다. 이곳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마다 내 추억과 우리 가족의 빛나던 시절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다리에 나비라도 매단 듯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다. 그때 따뜻한 손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도민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손을 힘주어 한번 쥐어주고는 나를 이끌고 한 걸음씩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곳으로 들어섰다. 집안에는 옅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모든 가구는 흰 천으로 덮여 있어 마치 침묵하는 유령들 같았다. 공기 중에는 키키한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그들을 데리고 2층 아버지 서재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아버지의 수집품을 보관하던 방이었다. 벽에는 한때 명화들이 걸려있던 자리에
이제는 텅 빈 액자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벽 한쪽으로 다가가 기억 속 순서대로 책처럼 위장된 버튼들을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벽이 천천히 옆으로 밀리며 거대한 붙박이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사와 법원 직원들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다이얼을 돌려 무거운 금고 문을 열자 안에는 내가 상상했던 금은보화 대신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과 벨벳으로 된 상자 몇 개가 들어있었다. 상자 하나를 열자 안에는 어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던 사파이어 목걸이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다른 상자에는 내가 아버지께 처음으로 선물해드린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아버지께 가장 소중했던 것은 값비싼 수집품들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 담긴 이런 물건들이었던 것이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벨벳 상자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도민준이 다가와 등 뒤에서 나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정수리에 턱을 기댄 채 자신의 체온으로 묵묵히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 순간 차갑고 슬픈 기억으로 가득한 이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 과거는 산산조각 나버렸지만 그가 있기에 나의 미래는 조금씩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본가 금고에서 결정적인 서류들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해외법인 지분 증명서뿐만 아니라 그가 오래전에 맺어둔 아주 비밀스러운 신탁 계약서들도 들어있었다. 변호인단은 그 서류들을 보고는 눈을 빛냈다. 천송이 씨,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내 담당인 박 변호사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게 있으면 은행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부터 가족을 위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분리해 두셨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법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긴 터널의 끝에서 비춰오는 첫 번째 빗줄기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 본가를 떠나며 나는 석양 아래 쓸쓸하게 서 있는 그 집을 돌아보았다. 마음속 슬픔이 조금은 옅어진 듯했다. 어쩌면 과거와 이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용감하게 꺼내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 곁에는 이제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도민준의 어깨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아무 말 없이 차 안의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 천공의 성라퓨타로 바꾸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마치 부드러운 손길처럼 내 마음의 구김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마치 가속 페달을 밟은 듯 빠르게 흘러갔다. 변호인단은 새로 찾아낸 증거를 바탕으로 은행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 역시 내 새로운 사업의 첫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주일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한 부티크 호텔의 매니저라고 소개한 그는 인터넷에서 내가 올린 공간 디자인에 대한 글과 시안들을 보고 내 디자인 철학이 마음에 들었다며 호텔에 새로 만드는 VIP 라운지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너무 기뻐서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내 첫 번째 진짜 고객이었다. 나는 서재로 달려가 서류를 보고 있던 도민준을 와락 껴안았다. 나 일 들어왔어. 도민준. 나 일 맡았다고. 그는 내게 부딪혀 잠시 휘청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 가득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 어깨를 잡고 흥분으로 상기된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칭찬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내가 해낼 줄 알았어. 그 순간 그의 인정 한마디가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 나를 기쁘게 했다. 나는 내 모든 열정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방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수십 장의 디자인 스케치를 그렸다. 도민준은 내 결정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밤을 새울 때면 조용히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고 일이 풀리지 않아 내가 힘들어할 때면 나를 데리고 나가 산책하며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내 기분을 풀어주었다. 그는 마치 최고의 지원군처럼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보름 뒤 나는 두껍고 완벽한 기획안을 들고 호텔 매니저를 만났다. 그는 내 디자인에 아주 만족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금이 곧바로 우리 송이 디자인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은행에서 온 입금 문자를 확인하고 통장에 찍힌 내 첫 수입을 보았을 때 나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돈이 우리 집안의 빚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액수였지만 내게는 그 의미가 남달랐다. 그것은 나, 천송이가 더는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짐 덩어리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나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아파트를 뛰쳐나와
도민준의 회사 건물 앞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그리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지금 당장 내려와. 지금 바로. 몇 분 뒤 그가 황급히 건물에서 걸어 나왔다.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까치발을 들고 주위 사람들이 오가는 시선 속에서 그의 입술에 힘껏 입을 맞췄다. 그리고는 마치 부모님께 성적표를 자랑하는 아이처럼 핸드폰 화면을 그의 얼굴 앞에 들어 보였다. 도민준, 이것 봐. 나 돈 벌었어. 그는 화면에 찍힌 숫자를, 그리고 의기양양한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기쁨과 애정이 가득했다. 좋아. 그가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천 컨설턴트님,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신가? 내가 쏠게. 내가 쏠 필요 없어. 내가 턱을 치켜들며 호기롭게 말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집에 가자. 내가 너한테 8,000원짜리 아주 특별한 새우덮밥 해줄게. 그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집에 가자. 석양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알았다. 희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것을.